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역사 스캔들로 찾아왔는데요. 뒷배경이 좀 바뀌었죠?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아직 좀 마무리가 안 됐달까? 좀 너무 어색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캠도 좀 더 고화질로 바꾸고 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또 인강일로 너무 바빠가지고 일단 임시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노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가요의 효시, 최초의 대중가요가 바로 뭘까요? 아시는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불러볼게요.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 뭐 이런 건데요. 바로 사회찬미라는 노래죠. 그냥 제가 읽을게요.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이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고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이 가사 자체가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허무합니다. 아주 허무주의 가득하고 정말 마치 자살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유언을 쓴 것 같은 그런 노래. 바로 사의 찬미, 죽을 사자, 죽음에 관한 찬미라는 노래죠. 자, 이 사의 찬미는 바로 1926년에 8월에 발매가 됩니다. 근데 이 앨범이 딱 발매되고 나서 엄청난 이제 윤신덕 신드롬을 일으키는데요. 이 앨범이 어느 정도 판매했냐면 거의 대중가요의 효시라고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 앨범을 사게 됩니다. 이 앨범은 당시 약 3만에서 5만 장 정도로 팔렸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아마 더 팔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당시 레코드판 한 판이 얼마 정도였냐면 이게 이제 거의 쌀 한 섬 정도의 금액인데요. 이게 요즘 가치로 80만 원이라고 합니다. 80만 원. 와, 이 레코드판이 80만 원이면 와, BTS도 80만 원이면 거의 뭐 콘서트 가격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0만 원이면 고민하고 살 그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찬미 앨범을 구매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당시 한반도 전역에 이 보급된 유성기 있죠. 나팔처럼 생겨가지고 이 레코드판 유성기가 약 2,000대 정도였대요. 그런데 2,000대 정도인데 레코드판이 3만에서 5만이 팔렸다는 거는 유성기도 같이 팔렸다는 겁니다. 이 노래를 듣기 위해서. 자, 왜 이렇게 이 앨범이 대박이 났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옛날 뭐 고서지원, 뭐 창밖으로 하나 둘씩, 뭐 내 눈물 모아라던가, 제가 중학교 때인가였던 것 같은데, 아니면은 김현식 씨의 내 사랑 내 곁에, 뭐 이런 식으로 고인의 노래는 또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죠. 이 앨범도 그런 경우입니다. 이 사회찬미라는 앨범이 발매되는 또 딱 그 시기에 윤심덕의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이 사망도 또 엄청나게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아일보 사회면에 1926년 8월 5일에 그 석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현해탄의 경랑 속에 청춘남녀의 정사라는 자극적인 톱 기사죠. 그러니까 이게 20년대 치고는 요즘으로 쳤을 때는 스캔들에다가 죽음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은 겁나 유명한 두 배우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 와중에 둘이 동반 자살을 한 그런 스캔들이에요. 역대급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스캔들의 주인공이 윤심덕이었고, 그리고 윤심덕의 레코드판은 불티나게 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게 신기한 거죠. 죽었는데 그 고인의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레코드판이 막 발매가 된 지 얼마 안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축음기를 통해서 노래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했던 시기인데 윤심덕의 죽음 자체도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불륜에다가 동반 자살.
얼마나 사람들이 막 말을 지어내기가 좋아요. 윤심덕이 뭐 김우진을 꼬셨네, 김우진하고 윤심덕이 몇 번을 만났고 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은 막 SNS에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심덕과 김우진의 뭐 러브 스토리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윤심덕에 관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윤심덕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윤심덕의 외모를 보여드린다면 그때 당시는 아주 신여성으로 멋쟁이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몸이 되게 호리호리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참하게 생기신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신여성의 대표 주자로 윤심덕이 유명해진 이유는 나는 자유연애자다,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자유연애가 허용이 안 됐던, 그러니까 이제 좀 집안끼리 정략 결혼한다던가 여자가 자유연애를 선언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이제 이슈가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그 경성의 남자들이 윤심덕이 구애를 하고 자유연애를 한데 내 구애를 받아줄 거야, 그 정도로 아주 신여성이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윤심덕은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뭐 집안 자체가 아주 잘 사는 건 아니었대요. 하지만 교육열이 아주 불타오르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제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특히 예술 쪽으로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윤심덕의 사남매 자체가 모두 이런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윤심덕은 성악을 하고 윤심덕의 남동생도 이런 바리톤 성악가가 되고 그리고 여동생 같은 경우에도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들 모두 다 이렇게 음악을 시켰고요. 이런 신식 교육을 시킨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윤심덕이 특히 그 중에서도 음악성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성 여자 보통학교를 여자 고등 보통학교 졸업한 다음에 처음에는 음악 선생님으로 이렇게 교편을 잡다가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타고 최초의 여성 유학생으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을 거쳐서 도쿄 음악학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쿄 음악학교는 이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학교인 거죠. 거기에 이제 22살에 유학생 자격시험에 1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재였던 거죠, 음악 쪽으로는. 그리고 나서는 동경 고등음악학원 음악교육학과에서 성악을 전공을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악을 전공했는데 이제 신여성이고 성악도 전공했고 거기에 이제 일본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는데 그 이유는 윤심덕의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어땠냐면 그때 당시 여자들은 고분고분하고 막 여자들은 술을 놓고 뭐 그런 현모양처 이미지였는데 윤심덕은 신여성으로 아주 거침없이 돌격하는 스타일이었대요. 그리고 먼저 말을 놓는 매력.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어머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막 어머 뭐 하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고분고분한 여자만 보다가 뭐 이렇게 반말을 해버리는 거. 밥은 먹었니? 뭐 이런 식으로 반말하는 여자를 딱 보고 어머 나한테 이렇게 반말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이런 느낌으로 그때 당시 이 윤심덕의 그러한 반말을 하고 거침없는 그 매력 때문에 그녀의 별명이 왈가닥 같은 그런 여자라는 소리죠. 왈려라는 별명이 있었고 뭔가 좀 격없이 남자들하고 격없이 지내고 거침없는 그녀의 그런 행동이 인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이 동경이 대상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작곡가 홍남파, 최동선 등이 항상 그녀의 주변에 맴돌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유학 시절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정식이라는 유학생이 윤심덕한테 구애를 했대요. 나 너 너무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구애를 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상사병에 걸려서 정신이 이상이 올 정도로 그러니까 매력이 장난 아니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윤심덕이 이 김우진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윤심덕의 그 죽음과 관련된 동반 자살을 했다라는 바로 김우진. 자, 그럼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윤심덕과 김우진이 동반 자살을 했다라는 실제 동아일보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체적으로. 현해탄 경랑 중에 청년 남녀의 정사, 그러니까 정사라는 건 흔히 불륜을 의미합니다. 남자는 김우진, 여자는 윤심덕. 지난 3일 밤 11시에 시모노세키를 떠나 부산으로 항해하던 관부 연락선 덕수안이 4일 오전 4시경에 대마도 옆을 지날 쯤에
양장을 한 여자 한 명과 중년 신사 한 명이 서로 껴안고 갑판에서 돌연히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하였는데 즉시 배를 멈추고 부근을 수색했으나 종적을 찾지 못했다. 성경 명부에는 남자는 김수산, 여자는 윤수선이라 하였으나 그것은 본명이 아니라 남자는 김우진이요 여자는 윤신덕으로 밝혀졌다. 관부 연락선에서 조선 사람이 정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거 스토리가 얼마나 극적이에요. 둘이 너무 금단의 그런 금기시된 불륜을 저질렀다가 둘이 껴안고 바다에 뛰어들다니 그런 애절한 러브스토리에 사이찬미란 노래까지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그 사이찬미가 나는 죽음을 질 거고 내가 죽으면 그만일까 모든 게 허무하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사이찬미까지 너무나 딱 들어맞았기 때문에 그 노래가 히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경명부에서 남자는 여기서 좀 약간 웃음이 빵 터지긴 했는데 남자는 김수산, 여자는 윤수선. 누가 봐도 가명을 너무 대충 지은 거죠. 수산, 수선 뭐 이런 식으로 가명을 지어서 참 이 기사가 이제 대박이 나고 이것 때문에 스캔들이 터진 건데 그렇다면 김우진은 어떤 인물일까요? 자, 김우진은 이렇게 딱 보더라도 뭐 훈남입니다. 뭐 잘생긴 편이에요. 그리고 이 김우진 같은 경우에는 재벌입니다. 아주 돈이 많은 갑부예요, 갑부. 그래서 이 김우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자면 김우진은 그 전라도 지역의 재벌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우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나이가 당시 이제 딱 30이고 동갑이고요. 김우진은 목포의 재벌이었다고 합니다. 전라도 목포의 재벌이고 중요한 건 이미 결혼한 아내가 있었고 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또 조혼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들을 빨리 이렇게 집안의 대를 이어기 때문에 아들을 먼저 낳고 아들을 낳은 뒤 유학을 보내는 그런 식으로 재벌 가문들의 그런 그게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다 소리죠. 그리고 이 김우진은 이 작곡을 한 뒤 이제 어쨌든 유학 생활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집안의 재산을 이제 계속 이어가는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운명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 김우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김우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잘 살아서 우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김우진은 이제 학업을 마치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김우진은 이 희곡 작가로서 아주 그쪽에 많이 뭔가 좀 재능이 어렸을 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부터 문학적인 재능이 타고났는데 김우진은 글을 쓰는 걸 아주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1918년 일본의 구마모토 농업학교를 거쳐서 1924년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 김우진이 유학을 간 이유는 집안 가업을 잇기 위해서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유학을 보낸 건데 김우진은 희곡 작가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김우진이 실제로 썼던 그 희곡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조금 파격적인 1925년에 유달산 밑에 그런 유곽 있잖아요. 사창가의 그런 처참한 생활을 그린 그러니까 좀 약간 자극적이고 처참한 그 생활을 그린 이영녀라는 희곡을 발표했고 또한 대표작으로 난파, 산돼지 이런 식의 희곡을 발표하면서 이 김우진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이광수의 그런 계몽적 민족주의를 좀 비판하고 이광수를 디스하면서 뭔가 독특한 희곡은 남들이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을 다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김우진은 희곡을 계속 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 집안의 가업을 이어서 이 한명회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네 가업의 회사를 이어받아가지고 CEO가 돼야 되는 그런 재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김우진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너무 잘 살아서 뭐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부유한 집안 때문에 불행한 예술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의 러브 스토리를 얘기한다면 둘이 이제 어디서 만나게 됐느냐? 자, 둘이 도쿄에서 만나게 돼요. 이제 도쿄에서 이미 윤신덕은 이제 한창 전성기. 젊고 인기 많고 막 이런 주변 남자들의 구애가 끊이지 않는 그런 전성기에 김우진을 만나게 되는데 도쿄에서 1921년 일본 유학생들이 결성한 동호회라는 순례 극단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김우진은 희곡을 쓰는 사람이고 윤신덕은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악단, 그러니까 이제 극단을 만들어서 순례 공연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 둘이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좀 성격이 김우진은 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고 윤신덕은 쿨한 스타일, 약간 좀 이렇게 저돌적인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와세다 대학에서 재학을 할 때 이 둘 다 동호회에서 이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둘이 순례 공연을 하면서 약 2달간 순례 공연을 하면서 둘 사이가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몇 번의 만남 끝에 교제를 하게 됐다고 하고, 그런데 이런 불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나라가 참 조선시대 때 축첩제도가 있었잖아요. 뭐 아들을 낳기 위한 핑계로 첩을 두는 제도. 근데 이것이 개화기 때에도 사실 이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자한테는 정조관념을 강조하면서 남자들은 쉽게 정조를 뺏는, 뭔가 좀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보통 이런 김우진처럼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유학을 떠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지식인들이죠. 그런데 신여성들한테 끌려서 이제 뭐 일본으로 유학 갔으니 주변에 여자가 없잖아요. 그런 신여성들과 어울리면서 이런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 당시에는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린도 이런 불륜을 저지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차별적인 정조관념이죠. 여자는 정조를 지켜야 되면서 나는 지키지 않는, 남자는 뭐 이렇게 여자가 몇 명 정도 있어야지 진정한 사나이 뭐라고 생각했던 그런 당시의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서 둘이 이미 교제를 한 사실이 있었고, 이제 윤신덕이 이제 귀국을 하게 돼요. 윤신덕이 귀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자, 어쨌든 윤신덕이 이제 국내에 와서 앨범을 내기 전까지는 좀 꽤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대박을 터뜨렸대요. 이제 국내로 돌아오고 나서 이미 일본에서도 유명했기 때문에 중앙청년회관에서 소프라노 독창회를 하게 됐고, 그리고 YMCA에서도 독창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내노나라 좀 지금으로 치면 예술의 전당급, 세종문화회관급에서 독창회를 했는데 대박을 나요. 그러면서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막 소프라노고 서양 음악을 한 신여성이고 처음엔 인기가 많았으나 초반에만 그랬고, 사람들이 여전히 타령이나 판소리 이런 게 좋지 서양 음악은 처음엔 듣지만 즐겨 듣지 않았던, 좀 다소 낯설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러면서 윤신덕은 점점 좀 가난해집니다. 명성은 이만큼이고 자존심은 이만큼인데 들어오는 돈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은 가난하다는 그런 거 이제 느껴진 거예요. 또 그런 상황에서 윤신덕은 2명의 자기 이제 동생들을 또 거둬야 되는, 이제 성악을 했던 남동생도 유학 보내고 싶어 했고, 그리고 여동생도 피아니스트로서 유학을 보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녀로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또 이제 금전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윤신덕이 남동생 윤기성을 오하이오 대학으로, 이제 미국 오하이오 대학으로 이제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또 경성의 한량이었던 이용문이라는 또 재벌가문이 있었는데 그에게 600만 원을 이제 뜯어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뭔가 꾸었던지 아무튼 그 사람한테 지원을 받죠. 그것 때문에 이용문에게 600원을 받고 첩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식의 또 스캔들이 돌고, 그때 김우진하고 좀 사이가 틀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남동생은 미국 오하이오 대학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동생을 또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또 돈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레코드를 내자는 일본에서의 제의를 받게 되죠. 근데 그 레코드 회사가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신생 레코드 회사였는데 26곡의 노래를 녹음하는 조건으로 500원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500원이면 아마 지금으로 치면 아마 5천만 원 정도로 꽤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약금을 제시해서 결국 레코드를 녹음하러 윤성덕이랑 같이 미국으로 가고, 윤성덕이랑 같이 오사카로 가서 녹음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윤성덕은 녹음이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렇게 동아일보에 현해탄 정사로 이게 나온 겁니다. 시신은 찾을 수 없었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인 좀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과연 죽은 걸까? 자살한 걸까? 타살일까? 아니면 어디 가서 몰래 살고 있을까? 요거가 이제 의혹으로 남게 되는데, 당시에 생존설과 관련된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건 이미 그 30년대에 있었어요. 1931년에
불생불사의 악단 여왕 윤심덕이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런 윤심덕은 죽지 않았다라고 윤성덕이 인터뷰한 부분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동아일보의 기사인데요.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윤성덕은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지금의 이제 이화여대 전신이 되는 그 이화학당에 이제 교수로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와 가족들은 한 번도 언니가 죽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건 항상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기자가 그러면 윤심덕 씨와 김우진 씨가 이태리 로마에 살고 있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그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도 그들의 죽음만은 절대로 부인합니다. 그리고 윤성덕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미국으로 떠날 때 언니가 나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즉시 이태리로 갈 테니 어쩌면 좀 오랫동안 소식이 끊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결단코 궁금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저는 그저 언니가 살아있을 줄만 알고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가지고 이 이태리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이 김우진의 집안 쪽에서 김우진을 찾기 위해서 이태리 영사관에도 보냈어요. 근데 이태리 영사관에서는 여기에 일본인은 없다라는 답변이 옵니다. 그 스토리는 어떻게 더 나오게 된 거냐면요. 이게 이제 도피를 해서 이태리로 갔다라는 소문이 왜 돌게 되냐면 일본 후쿠오카 지방신문사 그 대표가 유럽 여행을 하다가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도시에 거기 도시 이름이 이제 모카 이태리 뭐 로마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지역이 파르마라는 지역이래요. 파르마 그건가 같은데 어쨌든 그 거기에 유럽 여행하면서 이탈리아 그 파르마 지역에 갔는데 일본인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악기상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일본인이니까 가봐야겠다고 갔더니 자기를 반기지를 않고 되게 불친절했대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는데 혹시 그 커플이 김우진과 윤심덕이 아니가 의심된다는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우진, 윤심덕 뭐 어디서 살아있다 사랑의 도피설이 막 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존설이 막 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김우진 동생 김복진이 총독부를 통해서 이탈리아의 일본 대사관에 확인 요청했는데 이제 그 공문은 파르마에 공식적으로 일본인은 한 명도 살지 않는다는 그런 식의 내용이 전달이 되죠. 그러면서 결국 생존설도 확실히 증명이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생존설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또 듭니다. 타살설이죠. 타살설은 뭐냐면 이 윤선덕이 이화여대에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 1929년 귀국한 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 언니는 절대 자살하지 않았다. 왜냐면 이 두 동생을 악바리같이 막 장녀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고 이렇게 삶에 대한 의욕이 넘치는 자기 언니가 자살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윤심덕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윤심덕 스타일이면 김우진하고 그런 러브스토리가 있었으면 김우진 이혼시키고 결혼할 여자다. 그리고 김우진이 거절하더라도 됐어 라고 쿨하게 차고 딴 남자 만날 그 정도 인기 있는 여자였는데 김우진 한 명 때문에 자살했을 리가 없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심덕한테 이 녹음을 제의했던 이 앨범에 이게 바로 니토 레코드사인데요. 니토 레코드사는 신생 레코드사고 그리고 오사카에서 이제 막 생긴 레코드사인데 이 레코드사는 원래 니치코 추금기 회사의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추금기를 팔았던 곳이죠. 그러니까 뭔가 앨범을 대박 내서 추금기를 팔려는 큰 그림을 그린 일본 회사고 이 윤심덕에게 500원을 준다는 그 금액도 웬만한 가수들에게도 주지 않았던 큰 금액, 거의 5배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윤성덕이 증언을 했는데 이 사회찬미를 언니가 녹음한 건 맞지만 계약서상에 곡이 없었다고 그래요. 일본에 가니까 이걸 부르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윤심덕이 죽고 나서 사회찬미를 메인곡으로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착착착착 들어맞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자본주의에 그러니까 이제 이 니토 레코드사의 큰 그림이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이 니토 레코드사는요 1926년에 이렇게 큰 돈을 벌고 막 3만 장 5만 장 이 레코드판 팔고 나서 돌연히 1928년에 레코드사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리고 이 추금기 회사는 일본의 그 독점 국영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윤심덕이랑 김우준이 죽은 것처럼 위장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타살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음모, 뭔가 좀 자본주의의 검은 음모의 냄새가 난다. 그리고 또한 이 윤심덕의 사회참미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강원 선생의 말이 있어요. 강원 선생이 윤심덕에 대해서 친하고 알고 있는데 윤심덕의 모든 글을 찾아서 읽어봤는데 글솜씨가 없다. 사회참미는 그녀가 썼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마치 이 니토 레코드사에서는 사회찬미의 가사를 윤신덕이 쓴 것처럼 윤신덕이 평소에 썼던 그 글을 이렇게 작사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윤신덕은 그 정도의 글재주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살설보다는 타살설이나 생존설로 이야기가 오면서 오히려 더 노래는 대박이 났죠. 그래서 어쨌든 윤심덕과 이 김우진의 이 러브스토리, 그리고 생존설, 그리고 실제 이 정사사건을 보도했던 그때 당시 신문, 어떻게 보면 정말 20년대 최고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윤심덕의 사회찬미.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사회찬미를, 워낙 옛날 노래라 저작권이 없어서 제가 틀어드릴게요. 사회찬미를 들어보시면서 과연 생존설일지 타살일지, 저는 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그냥 어딘가에서 이탈리아든 어디든 둘이 그냥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사회찬미를 한번, 이게 제가 이제 실제 유성기로 트는 그 노래로 찾아냈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뒷부분은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앞부분만 음을 알고 있었는데 진짜 소프라노시구나. 고음이 이 추금기가 담지를 못하네. 그 고음을 재지네요. 자, 이렇게 사회참미도 들어봤고요. 어쨌든 그 죽음의 미스터리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생존설과 타살설, 그리고 도피설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사회찬미와 관련해서 우리 근현대사의 또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대중가요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1926년 사회찬미, 윤심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구독자 14만이 될 수 있도록 대동단결하여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역사 스캔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